그 소개 다시 하겠습니다. 저 건국대학교에서요. 그 건국대 통일인문학 연구단이라는 곳에서 지금 있습니다. 예, 박민철이라고 하고요. 전공은 철학 전공이에요. 한국 현대 철학 전공. 그다음 사상사, 지성사 뭐 이런 것 전공하고 있고요. 저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이라는 곳에서는 2014년에 들어가서 지금 횟수로 7년째 같은데요. 예, 일하고 있습니다. 통일인문학 연구단 잠깐 소개하면은요. 2009년에 결성된 연구소고요. 만들어진 연구소고요. 국내에서는 거의 아마 최초로 지금은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단어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단어가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배고프고 이제 쓸쓸하고 그런 거였는데 통일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같이 합쳤죠. 그러니까 기존의 한반도의 통일이 또는 분단 극복이 정치, 경제 또는 군사 이런 식의 용어로만 이해되다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일 문제를 새롭게 사유하자라고 하는 일군의 이제 지식인들 그 연구자들이 있었고요. 다 의기투합해서 지금 이제 12년째 이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어찌됐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일 통일의 사례가 극명하게 그 보여주고 있듯이요. 국가의 또는 그 어떤 제도의 또는 사회의 통합으로만 그칠 수 없는 게 분명하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요. 그것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구성원들이 어찌됐건 그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합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그 학문인 바로 인문학이야말로 이 통일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사유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가지고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가 너무 길구나. 예. 예, 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요. 40대 중반의 나이고요. 결혼 당연히 아니죠. 어찌됐건 했고요. 그 처와 아이 올해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와 이제 장모님과 여든이 넘으신 장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예, 제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방금 이 인트로 부분에서 우리 저희 그 수상작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그 들었던 생각은 확실히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제 국가의 통합을 넘어서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가져왔던 다양한 모순들이 반드시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는 통일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0년 이후부터 48년이겠죠. 48년 그 남과 북의 이제 각각의 정부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약 한 70년이 넘는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는요. 그 속에서 한국 사회가 누적되어 왔던 다양한 모순들이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이제 아주 즉각적으로 다가온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만큼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보여왔는지,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소개할 그 자연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있었는지, 좀 더 깊게 가면은 계급과 계층에 대한 착취와 차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다양한 한국 사회 모순들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물론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 한반도의 분단이 한국 사회 모든 문제를 사회적 모순을 다 집약시킨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분단을 극복되면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모순이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어찌됐건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의 매개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모순들이 굉장히 증폭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생태주의 역시 그런 그 측면에서 제가 그 좀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주의 그 페미니즘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생태주의가 그 요즘 이제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접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철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면은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이거를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 연속 강의에 강의라는 것도 제가 강의를 이제 맡게 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떨리거든요. 왜냐면은 뭐냐면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면 그 다음 회차의 강의에 수강생들이 한 3분의 1이 줄어드는 예. 그래서 3강에 이제 저희 교수님한테 참 제가 어떻게 이제 아마 분명히 또 몇 분 또 내일 다음 주 안 계실 것 같은데요. 3강 강의는 정말 재밌거든요. 제 강의는 진짜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는데 3강 강의는 정말 재밌고 정말 유명하신 분이 오시니까요. 3강은 꼭 이제 와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 강은 생태 철학의 철학입니다. 예, 두 가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생태 철학의 가능성이고요. 통일 생태 철학, 그러니까 통일과 생태 철학, 통일과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통일 문제, 그리고 그것을 생태주의와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이제 제 어떤 그 이론적인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했던 뭐 제 논문이니까요, 연구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사례로서 DMZ라고 하는 공간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 문제의식은 이거였어요. 통일 생태 철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들면서요. 생태주의, 기존의 생태주의, 한국에서의 생태주의 연구가 통일에 대한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거든요. 굳이 다루지 않아요. 어려우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생태 위기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업화가 만든, 자본주의 산업화가 불러낸 여러 가지 모순들 중에서의 그중 하나로서의 생태 위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사회의 한국의 생태 위기는 다른 서구의 생태 위기가 조금 다른 방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극심한 환경 오염, 생태 위기를 불러온 그게 그 대표적인 우리 공간이 바로 이제 한반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엮어야겠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었고요. 예. 그래서 나름의 이제 어떤 실론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잘 보이실까요? 제가 예. 이래서 제가 사실 제가 생태 철학 굳이 안 하자고 우리 처장님한테 철학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거든요. 그냥 DMZ. 근데 철학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예,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눈으로 읽어 보시면은요. 현재 한반도는 분명한 다중의 위험 사회입니다. 위험 사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마 들어보신 선생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울리 백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사회학자가 제시한 고유한 개념어였어요. 그러니까 현대 지금 이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개념이었죠. 위험 사회라고 하는 것을 뭐였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근대화, 자본주의 산업화가 만든 위험들이 있고 그 위험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생태 위기가 그렇고요. 그 외에 다양한 위기가 더 많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코로나도 그 중 하나일 것 같고요. 그러한 이제 위험들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울리백의 위험 사회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져와서 한국 사회의 모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생태 위기도 얘기하고요. 노동의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반도는 울리백이 이야기했던 것 이상으로 다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선 보다시피 군사적 위험이 있고요. 어쩌면 더 위험한 상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있어요. 상대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북에 대한 적대적 감정일 거고요. 근데 이 북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사상사적으로 지성사적으로 보면 이 적대의 감정, 혐오의 감정을 활용해서 남과 북이 얼마만큼 민중들을 동원하고 민중들을
서로 증오하게 만들고 이것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고스란히 이제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적대적인 사회 구조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위험 사회 그래서 결과는 다양한 이념들을 위한 실천보다는 현재의 위험을 막는 그냥 이 급급한 이것만 없애자, 이것만 벗어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진정한 위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성찰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위험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눈앞에 닥친 이 위험만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태유기의 공통성인데요. 한국 사회는 압축적 자본주의 산업화가 낳은 생태적 파괴죠. 이건 서구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의 위험일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로서요. 분단체제 70년이 낳은 생태계 파괴가 보통의 생태유기에 부과되고요. 보다 더 증폭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생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더 나아가서 생태주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태주의라고 하는 에콜로지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생태적 사유와 실천의 가장 최상위의 이념, 그 다음에 이념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나이브한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생태주의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태주의는 마치 굉장히 설득력 있는 보물상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생태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지향 속에 노동의 문제가 들어갈 수 있고요. 여성의 문제가 들어갈 수 있고요. 분단의 문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마 왜냐하면 생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지금 개인 앞에 있는 어떤 자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태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계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간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이 공간 속의 사회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연 전체가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생명계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생태주의가 갖고 있는 이념적인 포섭력은 굉장히 크고 거기에 다양한 어떠한 가치와 이념들, 지향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태주의는 대안적 사상을 담으려고 하는 굉장히 급진적인 이념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이념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가장 급진성을 갖고 있는 게 생태주의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생태주의의 확장 속에서도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한반도의 분단 문제와 생태주의는 결합해야 되고요. 그 가능성 역시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분단 위험과 생태 위험. 그러니까 분단 체제가 만들어낸 위험이 분단 위험이고요. 자본주의 산업화가 만들어낸 생태 위험도 생태 위험이고요. 이 모두는 한반도 생명계 전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죠. 전쟁, 군사시설 핵개발 이런 것들이 위협을 주고 있고요. 생태 이념은 통일 한반도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죠. 어찌됐건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200년 정도 이루어져 왔던 근대적 국가의 모습을 넘어서는 근대적 국가 체제가 갖고 있었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그리려고 하는 시도여야 되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생태 이념은 굉장히 최상위의 이념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생태주의는 광범위한 지지와 실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생태주의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긴, 그 이념에 담긴 어떠한 그 이념이 주는 파급력과 설득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서는 누구나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념들은 종종 반대편과 논쟁과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태주의라고 하는 것은 극단화된 경쟁과 또는 극단화된 어떤 이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굉장히 적은 거죠. 더 나아가서 생태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실천들 있잖아요.
그러한 실천들은 그 실천들을 나아가는 주체들로 하여금 더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본인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계기들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랜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강의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예. 천천히 해야 되는데요. 괜찮나요? 예. 다음 주에 꼭 독려하셔서 예. 이제 조금 한반도 분단 체제가 만들어낸 생태 위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생태 위기는 전 세계적인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죠. 그것은 기계론적 세계관과 자본주의의 만남이에요. 이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서구부터 시작했고요. 서구와 동일한 산업화 근대화 노선을 추구했던 한국에서도 동일한 생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알랭 리피에치라고 하는 생태주의자가 했던 그 말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굉장히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자원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새로운 잉여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재생산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단순 법칙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물리적 기계인 자연을 활용하여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기계적 세계관은 썩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이 알랭 리피에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막스주의적인 생태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 위기를 바라보는 방식이 굉장히 그 통찰력 있죠. 제 표현대로 하면은요. 자본주의적 세계관은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기계론적 세계관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착취 구조가 자본주의적 세계관과 기계적 세계관, 자본주의 생활 양식과 기계적 세계관이 착취 구조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고유한 그 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그 기계론적 세계관과 자본주의의 만남을 통해서 생태 위기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러한 생태 위기는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보다 더 증폭되게 되죠. 왜냐하면 한반도는 지금 70년 동안 생산지상주의를 남북 모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 북의 표어죠. 남은 뭘까요?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이에요. 한 번도 우리는 민간 주도나 또 노동자 중심의 경제 개발을 하지 않고요.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 개발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두는 노동력을 하나의 수단으로 거기에 투입시켜서 최대한의 생산력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생산지상주의였다라고 하는 거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남과 북 모두 다 공통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경쟁관계 때문에 그랬죠.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남은 북보다 못 살았고요. 북의 경제력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억압하고 착취하고 했죠. 그게 바뀌면서 또 동일하게 북 역시 남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동자를 착취해 왔고요. 아무튼 그러한 과정이죠. 다시 남은 또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제 돼가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국가 주도형 약탈적 개발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자연과 그 노동자와 일반 민중들을 약탈하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착취하는 이러한 개발주의가 확산이 되어 왔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제 국가
국가성이 강조가 되면서 국가 중심적 생태 논리와 생태 프레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분단이라고 하는 조건은요, 구조적인 조건은요, 현재 한반도의 생태 논리의 근본적인 작동 지점이죠. 분단은 국가성의 강화를 가져왔고요. 이 강화된 국가성은 인민, 시민 대신에 생태 논리와 프레임을 독점하고 있죠. 이를테면 그린벨트를 보세요. 자연보호 캠페인을 보세요. 이 속에서 일반 시민과 인민, 민중이 들어갈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언제나 자연 생태가 우리의 자율로, 우리의 규제로, 자기 통치의 방식으로 자연과 호흡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아니 우리가 아니라 국가는 언제나 그것을 자임하죠. 본인들이요. 자연의 보호도요, 국가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통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거죠. 이건 하나의 국가적인 캠페인으로서 되고 있는 거죠. 그린벨트 못 가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자연 생태에 대해서, 생명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내갈 수 있는 어떤 원칙들, 원리들, 규범들, 기대들, 생활 양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만들어갈 수 없죠. 그냥 타율적인 주체로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일방적으로 주입한 이러한 어떤 보존 논리만이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하나의 키워드였죠. 우리는 자연보호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보호. 근데 이 보호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불균형성이 있잖아요. 보호. 너는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상호적이지 않아요. 관계성이 없죠. 일방적인 시혜와 일방적인 위계화된 공간 속에서, 위치 속에서 언제나 우리한테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로서 자연을 이해하는 거죠.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이해 방식은 앞서 말했던 기계적 세계관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 기계적 세계관을 한반도식으로 보다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죠. 녹색 토건주의라고 하는 단어. 환경 존중의 시대에 녹색을 거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녹색으로 토건된 윤색된 토건 개발. 조명래 이제 생태학 쪽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장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리하면은요. 한반도 분단 체제의 생태 논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마지막 줄입니다. 분단 체제는, 한반도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주의의 발전과 확산을 막아왔어요. 진정한 생태주의에, 진정한 자연을 대하는 또는 생명 전체를 대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생활방식,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가로막아왔죠. 그리고 생태적인 어떤 민감성을 갖고 있는, 감수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주체적 생산 역시 가로막혀왔죠. 아까 1강 후기 때 말씀하셨잖아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페미니즘적인 감수성을 막아왔다라는 이런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우리는 얼마만큼 많은 상상력과 또는 다양한 생각들이 이 분단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가로막혀져 왔는지를 쉽게 자각하지 못하죠. 제가 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농담이 아니고 1학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큰 나라. 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 그런데 한 55%의 학생은 중국 얘기하고요. 45%의 학생은 미국 얘기해요. 왜 우린 러시아라고 하는, 실제 사례거든요. 러시아에서 온 제로 고려인 학생이 자기를 소개해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미국에서 왔어? 중국에서 왔어? 아니 생긴 건 안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섭잖아요. 왜 우리는 공산주의 또는 휴전선 이북에 대한 상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예를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에게 너 뭐 영국 가봤어? 프랑스 가봤어? 안 가봤? 어떻게 갈래? 어떻게 가고 싶어? 만약에 보내준다고 하면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하는 거죠. 철도를 타고 갈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이제 시베리아 성대한 철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럽까지 지청될 수 있는 그러한 상상력을 지금 후세대들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분단 체제가 만들어낸 이 다양한 어떤 생각의 검열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문제들 낳을 거고요. 아마 앞으로 더 나갈 겁니다. 예. 한반도 생태위기의 특수성을 보면은요. 분단 체제의 생태위기는 그래서 더 심각하죠. 전 세계의 보편적 생태위기와는 달라요. 분단 체제로 인해서요. 추가되고 더 급속화됐어요. 서구의 자본주의적 산업화, 자본주의 산업화는 한반도보다 100년 이상 빠르죠. 그런데 우리는 그 100년이나 늦은 산업화 시대를 추월해서요. 지금 서구보다 더 큰 환경 오염에 노출되어 있죠. 2005년에 실시된 예일 콜롬비아 환경 지속 가능성 지수 평가. 저 무슨 평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봤던 거라서요. 146개 국가 중에서요. 남은 122위고요. 북은 146이래요. 아주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산업화가 먼저 시작된 나라에서 생태 위기가 더 또는 뭐 쉽게 얘기해서 환경 오염이 더 심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다 극복해서 우리가 거의 아마 평균을 내면 우리가 1위겠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공동체를 멸시적으로 보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몇 가지 뭐 아주 버리고 싶은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자살률 1위 이런 것들 환경오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한반도 그래서 생태위기의 중증성을 이제 볼게요. 그러면 한반도의 생태위기가 심각한데 도대체 어떤 생태위기가 있냐, 환경오염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자연지리적 분단으로 인한 인간 생활세계 훼손이에요. 제가 강의 서두에 말했듯이 생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 더 나아가서 이 인간과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전체를 생명계라고 했을 때 이 생태 얘기는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한반도의 남과 북의 분단으로 인한 인간 생활 세계의 훼손이죠. 광범위한 지역의 인간적 유대 관계가 깨져 있어요. 거주와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요. 자유로운 경작은 인위적인 개발로 전환됐죠. 이 얘기가 뭐냐면요. DMZ 지역을 가면은요. 앞마을과 뒷마을이, 앞마을과 윗마을,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분단선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마을 주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북이 내려왔을 때, 그리고 다시 남이 올라갔을 때, 이러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이상으로 그 한 지역 사회가 피아로 구분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공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역전권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오염과 약탈적 지배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DMZ 접경 지역의 다양한 환경 파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군 주둔지의 자연훼손, 사격훈련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들,
군 주둔지 오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들, 실제 그 그림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기억나는 장면은 이런 것들이에요. 사격 훈련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죠. 철원에 가면은요, 그 용화저수지라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뭐 좋아지면은, 코로나 좋아지면 한번 야유회 같이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화저수지에 가면은요, 그게 철원의 그 용화저수 뒤편에 있는 산이 옛날에 아니 지금은 안 하지만 그 전차, 그 다음에 이 뭐죠, 그 뭐 60mm 박격포 이런 것들의 포가 떨어진 사격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산이 거의 다 반이 다 깎여 나갔고요. 거기서 떨어지는 무수히 많은 포탄, 20년 이상 떨어진 포탄들이 고스란히 중금속으로 돼서 그 용화저수지를 흘러왔죠. 근데 주민들은 몰라요. 5, 60년대를 지나면서요. 그런데 마을에서 소가 죽기 시작하고요. 사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형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거죠. 마을에 저주가 내렸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구슬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중금속이라고 했던 걸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평온한 공간인데요. 자연, 산 속이거든요. 산. 그리고 너무나 그 평화로운 산 속에 아주 평화로운 저수지가 있어요. 보기는 정말 평화롭죠. 그런데 거기서 있었던 다양한 그 심각한 환경 오염은, 위기는 실제 가서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좀 느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생태적 공간의 국가적 독점과 반생.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요. 한반도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한반도 전체 면적에서요,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10%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린벨트 면적보다 2배가 많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요. 서울시 면적의 15배가 특히 이제 전방 지역에, 그린벨트라고 하는 전방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밑에 이제 앙리 르페브르라고 하는 역시 생태주의자이자 공간학자인 사람이 얘기한 거죠. 중앙 집중식의 집약적 공간 조직은, 쉽게 말해서 공간은, 어떤 특정한 공간은 정치 권력과 물질적 생산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공간은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의실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학습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같이 공유하는 토론을 하거나. 그런데 이것이 국가적 차원이 넓어지면 국가라고 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공간을 독점하려고 해요. 왜냐? 이 독점화된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이 더 강해지거든요.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반공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무서움이 생기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무섭잖아요. 들어가지 말려면 안 들어가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공원에 가서 줄 쳐놓고 뭐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우리 그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독점화된 경계가 주는 국가의 어떤 권력들이 특히 자연을 상대로, 그 생태 공간을 상대로 막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색 보겠습니다. 녹색이 아니라 황토색이요. 죽은 공간으로 장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 죽은 공간으로서 장소라고 하는 것은요, 생태위기가 가장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곳, 그리고 시민이, 민중이, 인민이
들어가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국가화가 독점화된 공간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태 위기고요. 분단의 위험들이죠. 한반도 이런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 생태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요. 한반도의 특수한 생태 위기는요.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죠. 더욱이 한반도의 분단의 상호 적대성은 이러한 생태 위기를 기반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조금 강하게 비유하면 인간 생활 세계의 훼손, 인간에 대한 억압이고요. 자연에 대한 직접적인 오염과 약탈적 지배, 자연에 대한 착취고 침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단 체제를 유지시켜왔던 물질적 토대였다면 국가주의가 수행한 이 생태 공간의 국가적 독점, 반생태화는 사회를 대상으로 한 착취, 독점의 구조는 분단의 적대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왔던 구조였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증적으로 엮여가면서 한반도의 생태 위기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좀 이론적인 걸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좀 이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불금인데 2시간 다 하는 거는 싫어하시니까요.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보내드리고 다 참가자 미리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실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은 보고 오시지는 어렵겠다. 그거는 오기 힘드시.
안에서 뭐 민화역에 이제 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도 처음 절에하는 시작한 지 이제 올해가 저도 2년째 되어가지고 그동안은 민화역이랑 같이 그 이후에 같이 했던 건 없어가지고 여기 상을 하신 분 몇 분이었어요? 상금은 절에는 저 혼자 하고 있고 국회의원장님은 비상금이시고 나머지 운영위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그냥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는 같이 참여를 하시고 운영 같이 도와주시긴 하시는데 상근직 지역마다는 아마 맞지 않고 중앙 차원에 있는 결의 하나의 상근직이 4분, 5분 정도 계세요.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을 보면 경이롭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자발적인 동의로 오셨나 아니면 이 친소관계 친문관계가 주는 어떤 무거움 때문에 오셨나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 둘 다. 예. 혹시 완전 자발적으로 100% 자발적으로 오신 분은 누구실까요? 아, 예. 대학에 있지만 사실 밖에 나와서 강의하는 게 더 재밌기도 하고요. 예. 강의 평가가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요. 예. 좋지 않은 거는 이런 부분,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 뭐 정치적인 강의 너무 재밌습니다. 뭐 철학 얘기 좋아요. 근데 정치적인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한 1년 정도 14년, 15년을 되게 심했거든요. 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요. 그 강의 때 그런 얘기를 막 너무 했더니 한 1년 정도 이제 막 강의 평가가 막 강의 평가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나름의 트라우마 충격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이 정도까지 용납을 못 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 평가를 안 보고 있습니다. 저도요. 네. 좀 더 재미난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아까 장모님이라고 살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이제 82이세요. 근데 이제 전쟁 때 월남하신 이북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뭐 국기를 휘두르면서 거리로 나가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 연세가 주는 그리고 그 경험이 주는 것들로 굉장히 이제 저와 사뭇 다른 아니 많이 다른 이런 지향을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죠. 제가 이제 통일을 연구하고 통일을 말하는 연구자인데요. 그리고 통일을 연구하는 인문학자, 이제 학자라고 하는 단어는 좀 무겁고, 통일을 연구하는 그리고 나름의 어떤 이제 학술 운동을 꿈꾸는 젊은 연구자인데, 참 힘들어요. 그 갈등, 세대 갈등,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지향의 갈등 있죠. 그래서 더 고민했던 건 이런 주제일 수도 있어요. DMZ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이요. 이건 굉장히 보편성을 갖거든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는 조금 빼고요.
DMZ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표현하면요 알고 계신가요? 가보셨나요?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또는 관심 있게 보셨거나 경험을 했거나 법률적 행정적 의미와 군사적 의미와에서의 DMZ는 좀 다르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제 시행이 된 때 248km의 군사분계선이 그어지죠. 점선으로 보이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전협정 2항인가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선을, 그러니까 점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 각각 2km씩의 구역을 군사적 충돌을 대비할 수 있는 무장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4km 정도의. 전쟁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으니까요. 휴전의 상태였고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 이상한 얘기도 아니었을 그 시기에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한 하나의 완충지대로서의 4km의 공간을 만들자라고 하죠. 한반도가 굉장히 좁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좁은데 우리는 그 4km의 그 면적 4km 그리고 128km의 공간을 여전히 우리는 갈 수가 없고 아마 이건 통일이 돼서도 가기 힘든 공간일 거예요.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묻혀 있다라고 하고요. 공식적으로 100만 발이고요. 아마 더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거기에 한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군사적 의미에서의 DMZ고요. 법률적 행정적 의미에서의 DMZ는 군사 분계선에서요. 남쪽 지역 밑으로 20km까지가 광의의 넓은 의미의 DMZ예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DMZ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크죠.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밑에 후방 20km가 전체적으로 큰 의미의 광의의 DMZ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법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거기서 접경 지역을 이야기해요.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제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의 근처에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죠. 이렇게 경우는 강원도,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파주, 김포, 강화, 옹진 10개의 지자체를 포함하는 약 한반도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분단 체제가 독점화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살 수 없고 갈 수 없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가 아니라 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자연 오염, 생태 위기는 우리가 지금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여기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것은 비무장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최고 밀도의 군사 대척지죠. 최고 화력의 부대들이 마주하고 있는 화약고고요. 군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곳에서는 아무도 무장해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역설이 있죠. 비무장지대임에도 불구하고요. 비무장지대로 가장 대표적인 공동경비구역 JSA라고 하는 것은 조인트 시큐리티거든요. 같이 이제 공동으로 경비하는 공간인데요. 일상적으로 남북이 만나거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거나 공동 근무하는 공간이지만 사실 여기서의 적대와 군사적인 충돌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군사 주둔지에 그리고 정찰 훈련지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지뢰지대 사이에 거칠게 파헤쳐진 산악 군사도로 있고요. 각종 시멘트 진지 있고요. 습관 주기적인 방화로 숲이 다 타버리고요.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재활용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 주위에 다 버려지고 있고요. 우리는 DMZ를 60년 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청정 생태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신화된 어떤 상징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 막상 가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굉장히 환경 오염이 되어 있고 이렇다고 하는 거죠. DMZ라고 하는 공간은 청정한 생태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이 한반도가 만들어낸 생태 위기의 생태적 오염의 가장 정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핵심은 그 공간을 국가가 독점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가 그 공간을 독점화하면서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한반도 남과 북의 분단의 권력들은 그 정부 권력은 정권은 이 DMZ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남과 북의 상호 적대성을 키워왔죠.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충성하게 만들어요?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을 강조하면서요. 우리는 언제나 적이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강조하면서 내부적인 결속과 결집과 충성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DMZ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이걸 사진을 보여드려야겠네요.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실까요? 백마고지 전적비라고 하는 공간을요. 철원에 있는.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가보셨나요? 여기 가보셨나요? 백마고지 전적비 뒤로 가가지고요. 그 탑 뒤로 가가지고요. 끝까지 올라가면은요. 그럼 이제 이런 공간이 보입니다. 이제 이런 공간이 보여요. 그리고 경고문이 하나 따라 서 있죠. 저기 보면은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이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군사시설이에요. 여기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대요. 저런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집 짓는 거. 예. 그런데 나항에 이거 있습니다. 군사시설에서 촬영, 녹취를 할 경우 얼마일까요? 벌금 1,000만 원이고요. 징역은요 3년입니다. 3년 이상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제가 앞에 써놓은 키워드를 보세요. 공간의 국가적 독점화라고 하는 거죠. 저 공간, 이 상태적인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논이 있고요. 논이고요. 바로 뒤가 논이고 이쪽에서 북쪽 지역이에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상상력을 할 수 있어요. 자연을 보면서 힐링 또는 생태적인 감수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상호가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공존적인 세계도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건 국가가 독점하고 있어요. 사진 촬영했을 경우에 1,000만 원, 3년 이상의 징역.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요? 군인 옆에 있었어요. 몰래 찍은 거예요. 제가요. 후배 한 명 가서 저 군인한테 말 좀 걸어봐. 사진 하나 찍을게. 근데 이런 공간이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두타연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양구 두타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가보셨나요, 선생님? 아, 예, 예. 아. 여기 그 강화 교동부에서
예, 예, 예. 강원도 고성까지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쭉쭉 갔었어요. 아. 그래서 가봤어요. 아, 예, 예. 제가 2017년에 이 연구를 하고요. 생태 철학 연구를 하고 실증적으로 약 한 3년 정도 DMZ를 답사를 이제 다녔어요. 굉장히 많이 다녔죠. 예, 그런 중에 하나인데요. 두타연이라는 곳입니다. 두타연 어떠셨나요, 선생님? 어떤 느낌이셨어요? 금강산 가는 길 표시가 있는데 그죠? 거기까지 가서 예, 거기 중간쯤에 한 4km 정도 들어가가지고요. 예, 예, 예. 가지를 못하게 하는데요. 너무 위에는 그게 아마 시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게 좀 길어서 그래. 반대쪽으로 나올 때가 예, 한참 더 가야 돼서 거기서 이제 다시 백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신고하고 들어가셨고요. 여기도 신고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아마 대한민국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생태적인 보호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거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신고를 해야 돼요, 미리. 여기도 똑같은 표지석이 있죠. 여기가 바로 민간인 통제 시설이라서요. 똑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진 많이 찍고 여기는 사진 찍으셔야 되거든요. 여기 너무 이뻐서요. 언제 가보셨어요, 선생님? 낮에 여름에 가셨나요? 가을쯤. 아, 물이 좀 있던가요? 예. 예, 예. 되게 좋죠, 거기요. 특히 그 소름 돋는 그 부분은 그 금강산 가는 길이 중간에 뜬금없이 딱 있잖아요. 거기 너무나 가고 싶고요. 근데 그런 곳 똑같이 이제 이런 공간에서 두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간도 국가가 독점하고 있고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예요. 이건 선생님 아시나요? 가보셨다니 하니까. 임진각에 있는 기차. 예. 저도 이름 까먹었어요. 이게 뭐죠? 무슨 통인가? 화통인가? 그거는 저쪽 이제 연천 쪽에 있는 표지석이고요. 이게 그 옛날에 그 파주 장단역에 버려져 있던 장단역이니까 DMZ 그 비무장 딱 그 4km 아까 말씀드렸을 때 거기에 버려져 있던 전쟁 때 폭격을 받아서 부셔진 그 옛날 1950년도의 기차를 여기서 빼와서 임진각에 전시를 해놓은 거죠. 근데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되어 있죠?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런 스토리텔링이에요. 북괴군의 그 총으로 인해서 곳곳이 뭐 파괴되고 총탄에 찢겨진 이런 이제 기차, 그죠? 사실 근데 틀렸어요. 이것의 폭격은 미군이었고요. 미군이 저 기차를 파괴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저걸 다시 끄집어와서 전쟁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것의 스토리텔링을 적대적인 감정으로 취환시키죠. 북이 저것을 파괴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저 지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도 그 녹을 그 약품칠해서 더 녹슬게 만들었어요. 원래보다 더. 전쟁 기념물의 설치 위에 보세요. 전쟁 기념물의 설치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선별된 기억을 양산하고요. 공식적 국가의 공식 기억이죠. 공식 기록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급시키는 것을 활용해요. 북은 언제나 나쁜 놈이고요. 북은 언제나 가해자고요. 같이 상존하지 못할 반드시 절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그 속에서 스토리텔링 되고 있죠. 이게 바로 문제는 이러한 공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유한 생태적인 공간에 전쟁 기념물이 뜬금없이 들어와서 적대의 공간으로 그것을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크게 봤을 때 굉장한 생태
위험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생태 위기인 거죠. 왜 우리가 특정화된 공간을 국가가 독점하고요. 그것을 의도된 기억의 공간으로 채색하고요. 평화로운 남북 관계를 흐트러 놓을 수 있는 적대적인 감정으로 이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죽은 공간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양한 생명들이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할 공간들이 적대의 공간으로 다 죽은 공간으로 다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게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회는요. 대한민국 사회는 전쟁 기념물이라고 하는 탑과 비석이 2017년 기준으로 1155개예요. 전쟁 기념 탑이요. 예를 들면 전몰 기념탑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많죠. 전쟁 기념탑이요. 하다못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경찰 뭐 무슨 군 무슨 읍 경찰 희생탑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탑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6.25 때 희생당한 민간인이 공식 비공식 70만 명 정도라고 표현이 돼요. 전쟁 희생자, 일반 민중, 일반 인민에 대한 희생을 애도하는 그러한 탑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군인, 경찰,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생명의 희생이었으니까 애도를 표하는 건 맞죠. 그런데 우린 너무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진정한 생명의 애도를 표할 수 있는 탑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탑이요. 뭐 오른쪽 상단에 가장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기념탑이에요. 전적비죠. 전적비. 여기서 뭐 북괴군 몇 명을 사살했다라고 하는 전적비고요. 왼쪽 상단은 화천 어딘가에 산속에 있는 뜬금없어요. 산속 굉장히 그냥 산인데 뜬금없이 거기에 엄청 크게 파헤쳐놔서 저기에 저런 탑을 볼품없는 탑을 세워놔요. 기념탑을요. 저것도 전적비예요. 여기서 북한군 몇 명을 사살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오른쪽 하단에 고성에 있는 탑이고요. 밑에는 충청도 어디에 있는 탑들. 이러한 탑들이 이러한 기념탑들이 전적비라고 하는 이런 기념탑들이 전국에 1200개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 파괴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 파괴죠. 특히 오른쪽 상단 보세요. 이게 둘레길이거든요. 제주 둘레길이에요. 둘레길 자체도 사실 그 어떤 논의가 필요한 거긴 하지만 저런 둘레길 중간에 저런 전적비를 저렇게 크게 세워놓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유명하니까 가보셨겠죠? 철원에 있는 노동장사. 오른쪽도 가보셨나요, 선생님? 철원 옆에 그 노동장사 바로 뒤에 있는 수도국지, 수도국 시설. 여기야말로 가보셔야 되는데요. 철원이 전쟁 직전에 내륙에서 가장 큰 도시였잖아요. 3만 명 이상이 상주했던 엄청난 큰, 내륙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일제가 전국에서 세 번째겠구나. 수도 시설을 만들어요.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내륙의 곡창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상수도가 반드시 필요했죠. 일본인도 많이 살았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수도 시설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표현해요. 착취, 이제 노동당사도 가고 여기도 가면은요, 딱 그 설명 그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착취와 강제동원, 양민수탈, 체포, 고문, 학살, 시체, 반송장, 사륙당했다, 총살시켰다, 생병시켰다, 이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러한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뭐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도 있겠지만요. 과연 팩트인지.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것으로만,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로만 이 공간 전체가 스토리텔링되고 설명된다라고 하면 이 공간이 주는 고유한 어떠한
의미는 사상되고 있잖아. 그게 사라지잖아요. 이를테면 8호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으면 나중에 쳐보십시오. 8호. 이승만이 오랑캐를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화천에 있는 저수지, 엄청 큰 저수지, 굉장히 아름다운 저수지고요. 원래는 화천 구만리 저수지라고 불렸어요. 구만리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승만이 뜬금없이 거기에 오랑캐를 파묻은 호수라고 하는 끔찍한 이름을 거기다가 지어버려요. 그게 바로 70년이 넘었죠. 특정한 공간의 기억을 오랑캐를 파묻은 장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적대적인 설명들, 서술들을 여기에 추가하죠. 자연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이고요. 왜곡이에요, 이거는요. 생태적인 공간, 아름다운 생태적인 공간을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공간 자체의 논리를 다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철원의 이름 없는 야산들은 전쟁통에 있었던 백마고지, 포탄을 맞아서 백마처럼 변했던 백마고지로 다 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태 논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공간은요. 어떻게 생태 논리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자연보호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100% 어떤 공간이죠? 반공교육의 공간이에요. 이게 바로 한반도에서만 특수하게 보여지고 있는 환경 파괴, 자연 오염의 모습들인 거죠. 참전 기념비 설명문. 우리 국군은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과 함께 총력전으로 대항하여 싸웠다. 유엔은 응징하기 위하여 한국의 군사 원조안을 결의했고 이에 따라 21개국이 유엔의 깃발 아래 한국을 지원함으로써 조국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었다. 북은 언제나 침략자이고요. 북은 언제나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는 대상으로 설명되고 있죠. 더 큰 문제는 저런 총력전이라고 하는 단어들. 저게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일제강점기, 일제에 일본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우리한테 주입한 단어들이고요. 우리 여전히 쓰고 있어요. 총력전이라는 단어를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상대로 지금 일본은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다시 동참하자. 내선 일체다. 그런 단어들을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쓰고 있죠. 총력전이라는 단어들을요. 아까 말씀드렸던 8호호가 바로 여기예요. 혹시 이제 제가 오늘 좀 스킵해서 가는데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초장님께 말씀드리면 이 그냥 PPT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에 8호라고 하는 이 전투의 전공으로 국군 6사단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부대 표창을 받았으며 중공군 포로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구만리 저수지를 8호라고 명명하고 구만리 언덕의 화천발전소 뒷산에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쓴 전승비를 세우게 되었다. 여전히 남아 있죠. 대한민국 이 영상이 어디 공개가 되나요? 영상은 편집을 할 건데 적당히 빼주십시오. 대한민국 탄핵 1호 대통령이죠. 이승만 씨가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여전히 대통령이에요. 여전히 국부고요. 이승만의 묘랑 이승만을 이어서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 1회 대통령 이회영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기회 때 묘를 비교해 보세요. 묘를요. 이승만은 굉장히 화려하고요. 대한민국 1회 대통령 탄핵된 이승만을 뒤이어서 대통령이 된 그 사람은 해방이 되어야만 이제 유해가 송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왜소하죠. 이승만에 비해서는요. 여기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타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타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간에 뜬금없이 지뢰 체험장이 있어요. 보셨나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 두타연이라고 하는 이 공간 바로 옆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지뢰 체험장이 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그게 붙여져 있죠. 노약자와 임신부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요.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지뢰를 체험한대요. 왜 우리가 우리는 지뢰를 체험해요. 그리고 여기 제가 한번 봤는데요. 2, 30억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지뢰 체험장을요. 돈을 들여가지고요. 그게 바로 생생한 자연 파괴 현장이었죠. 수많은 지뢰를 거기다 갖다 놓고요. 똑같은 소리를 듣게 해요. 사람도 지나가면은요. 가장 잔인한 전쟁은 잔인하죠. 전쟁은 잔인한데 그러한 잔인한 전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무기라고 하는 지뢰라고 하는 것이 지뢰는 살상을 목표로 하지 않잖아요. 부상을 목표로 하죠. 그리고 무기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 아름다운 그 천혜의 공간에 지뢰를 체험하는 때 돈을 들여서 자연을 파괴하고 이것을 계속 확인하게 하죠. 지뢰에 대한 얘기는요. 그 적경지역 DMZ 적경지역 가면은요. 많은 분들의 구슬을 그냥 뭐 지나가다가 아주머니 할머니한테 동네에서 지뢰 밟아서 뭐 다친 분 있어요? 그러면 아마 10분 중에 7, 8분은 지뢰 얘기하세요. 그 굉장히 가슴 아픈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눈물이 막 멈추지 않는 5살짜리 6살짜리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의 그 50년이 지난 기억의 발언들을 들어보면은요. 이런 부분을 듣고 지뢰 체험장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죠.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뢰 체험 관련해 가지고요. 철원에 가면 민북마을이라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뢰밭에다가 민간인들 넣어요. 땅 줄 테니까 너네 거기서 살아라고요. 2가지 효과였죠. 버려진 땅을 경작시켜서 쌀 좀 해가지고 생산력 수탈하겠다. 2번째, 거기에 마을 사니까 북에서 안 내려오겠다.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신경 안 쓰죠. 지뢰가 있든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젊은 부부가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있었대요. 실제 이제 인터뷰에서 한 거예요. 그때 막 한참 어려울 때니까 50대, 60년대 밭일하러 남편이랑 같이 나갔대요. 한참 밭일하고 있는데 어디서 뻥하고 터지더라는 거, 지뢰 소리가. 근데 너무 일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대요. 근데 알고 보니 자기 집이었던 거죠. 5살짜리 아이가 워낙 지뢰가 많으니까 밤만 좀 이렇게 좀 정돈하려고 하면 지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 집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지뢰를요. 막 이렇게. 근데 아이들은 그거 지뢰인지 어떻게 알아? 장난감인 줄 알고 갖고 놀다가 터진 거예요. 5살짜리 아이가 7살짜리 형 품에 안겨서 죽어요. 사지가 많이 손상된 채로요. 그 7살짜리 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20대 초반에 병으로 죽어요. 백혈병으로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편안하다 이제. 나는 엄마 나 편안해. 이런 얘기들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에요. 특수한 사례가 아니에요. 다시 이제 강의 내용으로 돌아오면은요. 이것도 역시 생태 위기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인간의 위기는 생태 위기예요. 자연의 위기면서요. 거기에 뿌려진 1차적인 지뢰가 뿌려졌을 때의 자연 환경의 파괴가 있고요. 거기서 사는 사람의 인간의 피해가 있고요. 그 사회가 얼마나 황폐해야 되겠어요. 한 집 걸어서 한 집 지나 아이들이 희생되고 지뢰가 터져가지고 남편이 부인이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는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생태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공간이죠. 여기도 가보셨나요? 연천에 있는
연천에 있는 적군묘지라고 하는데요. 적군묘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적의 피해를, 적의 사망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죠. 예. 이것도 말 많았어요. 만들 때. 빨갱이 묘 만든다고, 거기에 세금 들어간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명이고 사람이잖아요. 이념을 떠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생명이고 사람인데,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숭고한 목표에서, 가장 숭고한 그 부분에서 생명의 사라짐은 누구나 다 애도를 표해야 되는 거는 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짊어져야 될 책임과 의무일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는 이러한 새로운 공간의 질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적을 떠나서 화해와 공존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생명의 사라짐에 대한 애도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이 더 늘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태중 생가터라고 철원에 있습니다. 역시 이건 제가 이제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버려져 있어가지고 막 그 깨밭 가운데 있거든요. 깻잎을 제가 막 다 잘라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태준 생가터라고 하죠. 이태준이 누굴까요? 한국의 단편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버려졌을까요? 여기가 뻔하죠. 북으로 갔기 때문에. 북으로 간 월북한 문학가예요. 그래서 누구나 저것을 쉽게 볼 수도 없고요. 봐서도 안 되고요. 국가에서 돈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대한민국 근대 문학의, 근대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태준의 생각도 되게 버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저런 것도 우리는 복원할 필요가 있어요. 북으로 갔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가 문제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내고요. 새로운 공간에서의 새로운 생태적인 감수성을 만들어내고요. 새로운 생태의 윤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철학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렵고 무겁고요. 그냥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새로운 어떤 이념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홍보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4년 정도 DMZ를 다니면서요. 예. 저희 속한 연구소와 제가 이제 몇 명 교수들이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답사 체험형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이제 DMZ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냥 로드인 DMZ 치시면 됩니다. 로드인 그냥 IN 쓰시고요. DMZ 치시면은요. 무료예요.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요. 그럼 굉장히 보실 게 많을 겁니다. 설명들, 그다음에 길로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DMZ라고 하는 공간을 특정한 키워드를 통해서 길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생명, 평화, 치유라고 하는 키워드로 그 공간들을 새롭게 여행할 수 있게 만들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DMZ는 거의 다 반공교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DMZ라고 하는 공간을 새롭게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시도를 통해서 약 한 3년 정도 실제 인문학자들이 뛰고 사진도 찾고 자료도 찾고 해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공짜인데 별로 들어오진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선생님. 예. 아무튼 다운 받아서 한번 보시고요. 그냥 굳이 아니어도 그냥 좀 조잡합니다. 인문학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돈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냥 초보적으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그냥 누워서 집에서도 그냥 침대에 앉아서 방에 누워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할 게 더 많긴 한데, 예. 이런 합축교, 남과 북이 같이 만든 다리 고성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볼만하죠. 아까 얘기했던 파주 적군묘지 이런 거. 예.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